정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지금 최근에 방송 출연 없으시고 단독 출연이신 거죠? 네, 제가 원내대표가 된 지난해 4월 말에 네. KBS TV에 9시 뉴스에 인터뷰를 하고 네. 그때 이후에 처음 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달 만에 하는 방송. 이게 참 새롭습니다. MBC 간판 앵커 스타 출신인데 KBS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었고 또 다시 총선을 앞두고 KBS에서 또 라디오 인터뷰를 하신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때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방송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건 하나 기준이 있었는데요. 원내대표가 매일 아침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따로 또 인터뷰를 통해서 굳이 낼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판단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당에 많은 스피커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더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제가 방송을 이제는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벌써 원내대표를 제가 그만둔 지가 꽤 시간이 지났고.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때가 뭐 거의 이제 9월 말이었으니까 꽤 됐고, 그런 원내대표 때 겪었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이제 안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질문은 안 받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 숱한 질문들이 쏟아진다는 것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또 잘 아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MBC 기자 출신에 앵커 출신에 또 특파원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특파원. 네. 도쿄에서 했습니다. 네. 도쿄 특파원까지도 하셨는데 고향인 호남에서 전라남도에서 출마를 안 하시고 이제 MBC를 나오고 난 이후에 수원에 도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뭐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뭐 그때 당시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향에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2014년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나고 네. 그 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이제 발생을 해요. 네. 수원에서 김진표 의장님이 경기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고 제가 물론 당시에는 좀 험지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수원이. 수원이 험지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때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7월 30일 15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딱 4곳에서 승리했고 11곳에서 패배했고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이긴 것은 딱 한 군데 수원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호남에서 승리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상황이 민주당한테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네. 수원정입니다. 네. 자, 이따가 민주당 이야기는 좀 센 질문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따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도 접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대화를 이렇게 길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어떤 행사장에서 이렇게 뵙고 이렇게 악수하고 네. 가벼운 인사하는 정도였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국회에서 그래도 대정부 질문을 할 때나 좀 간단하게 접촉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맞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네.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할 때 당시 법사위원장이 네. 박광온 의원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분의 어떤 인격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권의 총선을 앞둔 총체적 불안감의 표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이 벌어진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가 필요하지 않다. 이 논란 과정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뢰와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저는 상당히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지지와 신뢰를 철회한다는 굉장히 직설적인 어법이잖아요. 그것도 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건 뭔가 일이나도 단단히 낫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어디서 왔냐.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 하고 보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비대위원들이고 이것을 사과하는 것은 야권의 주장에 말려드는 것이다 라고 방어하는 것이 이른바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선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고 어떤 한 단일 사안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갈려 있는 거죠. 지금 여권 네.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총선에서 충분히 여당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심각하게 대립할 이유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주 사실은 굉장히 요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이게 직접적으로 이것과 비유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말인데 네. 그냥 태산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 별일 아니더라. 별일 아니더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요란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건. 비대위원장이 그만둔 것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지지를 철회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논란이 오고 갔고 서천 화재 현장에서 화해의 제스처가 있었는데 네. 국민들 보기에는 이 모든 과정이 약간 뭐지 이거? 약속 대련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도 약간 생뚱맞다. 마지막 화해 현장도 그곳에서는 사실 국민들을 위로하는 자리지 두 분이 화해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런 것까지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아직 끝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부적절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 적절하지 않다. 여권에 사실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인물 사이에서 벌어진 네. 일들이 국민이 두려워서 총선의 심판이 두려워서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서 벌어진 일인데 실제로 하는 일들의 행태는 전혀 국민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고 여권의 전체적인 어떤 안위 이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사실 민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해왔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랜 또 언론계 경험도 있으시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또 사무총장 원내대표까지도 법제사법위원장까지도 역임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이야기일 텐데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 쪽으로 힘이 기울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 그 조사 데이터를 보면 예,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를 하라 이게 우세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우호적인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총선에서 이기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대통령의 어떤 이 힘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런데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여권의 힘이 쏠리는 것. 이것은 또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지경에 와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두 인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인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그 문제는 계속 저는 이 남아있는 불씨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좀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많은 사과를 요구하고 더 집요하게 뭐 정치권 용어기는 합니다. 파헤치려고 들 것이고 물고 늘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사과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저는 그 의견이 일견 권력 내부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의견 같아요. 그리고 그 의견은 상당히 김건희 여사에게는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과연 그럴까? 특히 중도 성향의 객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는 그 얘기가 과연 맞는 얘기일까? 아니 그게 야당의 공격이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든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방어하는데. 근데 여권 전체 권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통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박강원 의원이 보실 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최근에 달라진 또 주장 또 인식 이런 걸 볼 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계속 총선에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사과를 한다면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그것은 제가 이제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뭐냐면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약속 대련이냐 그런 질문이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는 그런 얘기들도 일부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건 약속 대련이다 이전 투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약속 대련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이전 투구도 사실 국민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실제 벌어진 행태는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혀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 문제도 사실은 진즉에 이 문제를 처음에 터져 나왔을 때 사과를 하고 사실관계를 설명을 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제 사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됐다는 그 선물이 그것은 이제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받은 선물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록물 관리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대통령과 보좌진이 업무 진행 중에 받은 선물의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도 다소 좀 어폐가 있는데 이제는 사과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이렇게 뭔가 설득해내기는 어렵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어떤 이 형사사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찍 좀 매를 맞고 끝낼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걸 시간을 계속 미루면서 회피하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어쨌든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힘이 더 쏠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의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판단도 분명히 총선의 경쟁력을 키워가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부각되고 외연도 확대돼야 되는데 아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부분을 참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해소하느냐가 이게 어려운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네요. 정말로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그러면 3년 임기 남았는데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건 내가 용납하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현직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헌법적 권한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당헌 당규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아마 공천권 행사가 가장 중요한 행사일 텐데 그것도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체 속성상 그러긴 어렵다고 볼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사실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우리들이 야당도 주장하고 언론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누구를 공천하시오 마시오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라. 경쟁력 있게 하라.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는 함의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내 갈 길에 뭐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앞으로 네.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불씨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차 3차 충돌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공천을 과연 한동훈 위원장 주도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 여쭤볼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직 재의결 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재의결이 2월이든 2월 말이든 재의결이 닥쳐왔을 때 뭔가 이제는 이 무기명입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의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천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용산 출신이나 또는 검찰 출신들이 DK나 PK의 포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쪽으로 진출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기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불안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이제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경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국회 표결에 반영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예, 그거는 굉장히 현역 의원들에게는 정치 생명의 사실 갈림길이기 때문에 네. 그 공천 결과에 따라서 표결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뭐 거의 틀림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박항원 원내대표와 무척 친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조홍천, 이원욱 또 김종민 같이 언론계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같은 또 학교를 졸업한 분도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끝까지 말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 의원의 결정이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고 국민들 또한 그것을 강력하게 염원하면서 야당이 힘을 하나로 모아라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네. 당에 남아서 당내 문제들은 해소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민주당은 그런 목소리들을 필요로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미 상당 부분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어서 끝내 말리지는 못했고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겠죠. 네.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그 길이 그 결정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그러니까 과연 한국에서 제3당의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건 역사적으로 다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겪어본 사람들은 알 테니까요. 다 알죠. 다 알죠. 사표 심리를 회피하게 한 국민들 심리가 우선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내 표가 제3당 후보에 나 어느 부분을 지지하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근데 3당 후보를 지지했다가 내 표가 사표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틀림없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행 선거법이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가 거의 5분의 1, 6분의 5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가 한 50명, 47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표만 이겨도 다 당선이 되는 구조거든요. 소선거구제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표만 이겨도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가져가는 대통령제하고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유권자들의 심리가 양쪽으로 수렴이 되는 아주 결속이 강해지는 네. 그런 투표 성향을 보여온 것이 우리 정치사에서 갖고 있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당의 길이라는 게 과거에 여러 정당들이 있었지만 네. 이 선거제도의 한계, 그다음 국민들의 사표 회피 심리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지속되지가 못했습니다. 과거 87년 이제 4당 체제 때, 네. 4당 체제 때는 그때는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삼김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른바 4당 체제가 상당 부분 지속이 가능했고 그 뒤로 뭐 안철수 국민의당, 정주행 국민당 또 몇 개 당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네. 지역 기반이 없이는 정당이 그때 당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하는 걸 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가지 않기를 많이 말렸다. 그런데 지금 이원욱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또 모르냐. 와서 좀 말리고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했으면 좋을 텐데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되면은 상당한 통합이 가능할 줄 알았다. 결과적으로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가 결국은 해소가 안 되더라. 좀 이렇게 친명 비명 간 실제 내부상은 어떻습니까? 이걸 좀 서로 통합하고 붙들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나가지도 않았을 테고 훨씬 더 경쟁력이나 지지율도 높아지는 배경이 됐을 텐데 단식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조율을 민감한 상황에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로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제가 이제 확장적 통합 굉장히 강조했었고요. 사실 이 확장적 통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의 운영이 다양성에 기반해야 된다. 그 다양성에 기반한 당 운영과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의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털어놓고 토론하고 거기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존중되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네. 끊임없이 강조했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당내의 친명 비명 이 구도가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꼭 볼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생각이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이 배제되면은 그건 사실은 나는 그럼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획일주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당 운영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한 길로 걸어왔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많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노력을 나름 했긴 했지만 그것이 넘어야 될 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양한 견해들을 서로가 존중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지금 결국 이제 총선 시즌에는 이런 얘기거든요. 통합이라는 게 뭐냐. 통합을 해야 이기잖아요. 네.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겁니다. 공정한 공천. 그다음에 공정한 공천의 핵심은 뭐냐. 경쟁력 있는 공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은 이해찬 대표 때 그 만들어낸 공천 시스템 공천 규칙이 다 있습니다. 네. 그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당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나 또 전략공천위원회나 검증위원회나 모든 시스템들이 지극히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현재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이 사실상 당의 통합적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공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시스템은 굉장히 공정하다. 시스템은. 네. 실제 진행되는 그 과정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은 지금 최근에 좀 잡음이 있었죠. 그런 네. 것들은 저는 지도부가 명확하게 이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그걸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게시판에서 누가 좀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한다는 네. 질문이 있어서 네네. 지난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있을 때 네. 그때가 아마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네, 표결하는 날. 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간 거는 이제 단식을 중단하시라. 예.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하는데 부결될 거다.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네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갔다 오자마자 일부 그 보수 유튜버가 그 얘기를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응하지 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일부 미디어에 보도가 되니까 대응 고발을 해라 당장. 고발 조치를 했는데 당내에서도 오해한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제가 그거는 뭐 이 의원총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또 송기현 수석이나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 사실이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전혀 거짓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럼 왜 나는 얘기를 안 했냐.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에다 제가 말을 붙이면 이제 그게 증폭돼서 기사화가 되니까 이제 논란, 진실게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위에서 직접 대응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뒤에 제 박광원 TV 유튜브에 사실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그때 그건 뭐 당사자 이재명 대표님이니까 이재명 대표님한테 확인하면 금방 될 일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때 그랬기 때문에 박강원 원내대표는 그만두게 됐지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제가 원내대표를 그만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원내대표의 책임이냐 아니냐 이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소영 대변인의 발표문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단이 사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의 고민은 있었습니다. 사실. 말리는 분들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분들 사퇴해야 된다고 분들 혼자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좀 더 끌게 되면 당이 당장의 파국으로 들어갈 것. 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갈등 국면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런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날 밤을 넘기지 말고 결단을 하는 게 좋겠다 예. 하고 결단을 한 거고요. 뭐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드리니까 원내대표를 더 해서 당 통합 작업을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네. 책임을 지는 모습은 또 필요했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두 질문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결국 공천이 이제 2월 달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역구로 있는 수원정에도 친명 인사다. 이른바 자객 공천이다. 해서 누군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객 공천이다, 친명 공천이다 이건 대단히 이제 언론 용어고요. 사실상 뭐 어떤 정치인이든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어디에다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에서 너 거기 가라.
또는 뭐 이재명 대표가 너 거기 가라 이렇게 해서 간 건 아닐 겁니다. 본인이 여기 한번 도전해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다만 저는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현역 의원들끼리 우리 당 의원들끼리 이 한 지역구안에서 거친 언사를 주고받고 하는 것 이거는 피해야 될 일이고요. 또 우리 당내 후보들끼리 경선을 하더라도 서로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고 서로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경선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누구에게도 당에도 정치에도 국민께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민주당의 위기라고 그러고 누구는 민주당의 기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의 중요한 자산인 이낙연 전 총리까지 탈당하는 상황에 자 원내대표까지 지내시고 민주당 사랑이 무척 깊다. 이게 대체로 정치권의 박강원 의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민주당은 사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삶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이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에 기반해서 우리가 공천을 해야 공정한 공천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뭘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국민의 삶의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미래 문제. 이 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집권당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국민의 먹을거리 문제, 삶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 있게 하겠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시간이 훌쩍 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까지 박강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